안녕하세요. 오늘은 28페이지 펩티드 할 차례지. 저번 시간에 펩티드의 구조에 대한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단백질은 폴리펩티드라 했고, 폴리펩티드와 단백질에 대한 차이는 폴리펩티드는 단순한 구조에 대한 개념이고 단백질은 기능적인 단위로서의 구조에 대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폴리펩티드와 단백질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동의어로 취급을 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추결합은 단백질은 아미노산 중합체 이대 아미노산은 L체의 아미노산만 사용한다.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 L아미노산의 중합체이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추결합은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 공유 결합입니다. 펩티드 결합은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 사이에서 형성되는 무수 결합으로서 얘는 공유 결합이다. 공유 결합에 속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아미노산이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 사이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탈수축합이 일어나게 되면 무수결합이 형성되게 된다. 이 무수결합에 대한 이름을 펩티드 결합이라 한다. 유기화학에서는 아미드라 하고 생화학에서는 펩티드, 펩타이드라 합니다. 다음 29페이지에 단백질의 구조에서 단백질의 구조를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에서 1차, 2차, 3차, 4차라고 하는 것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1차원 선, 2차원 면, 3차원 공간, 4차원은 그럼 뭐가 돼야 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 편의상 그냥 이름을 1, 2, 3, 4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A, B, C, D라 해도 되고 혹은 기역, 니은, 디귿, 리얼이라 해도 되고 가, 나, 다, 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1차원, 2차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1차, 2차, 3차, 4차라고 지은 것입니다. 각각에 대한 뜻은 1차 구조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수, 아미노산의 종류, 아미노산에 대한 배열 순서. 즉,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들로 배열되어 있느냐, 이 자체를 1차 구조라 합니다. 아미노산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를 흔히 아미노산 서열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구조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 아미노산 서열을 단백질의 1차 구조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의 1차 구조로 설명을 하라는 말은 아미노산 서열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제 2차 구조는 시험 자체가 대학 생물학에서 생물학 전공자들이 보는 시험처럼 굉장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생물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쉽게 외울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외울 수 있는 방법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깊이 이해에 목매달아 가지고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공부하는 방법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적인 낭비가 있으니까 좀 편하게 들어주고 되도록이면 외우는 쪽으로 공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절대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이니까 최소한 고등학교 과정은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성인들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설명 자체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 설명은 그냥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설명하는 것이지 시험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R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지 이와 같은 것들을 R기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 유기물 작용기들을 전부 R기라 합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R그룹은 각각의 아미노산마다 R기가 다 다르다는 것은 이 R기마다 차지하는 부피가 다르고 R기마다 가지고 있는 화학적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배열이 될 때 이렇게 R그룹이 지그재그로 배열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 R그룹이 차지하는 부피와 여기에 있는 R그룹이 차지하는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 폴리펩티드 사슬에 대한 진행 각도가 정확히 180도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R기들이 들어올 것이냐에 따라서 펩티드 사슬에 대한 진행각은 제각각이 되게 됩니다. 1차적인 것은 어떤 아미노산들로 구성이 되느냐, 즉 아미노산 서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폴리펩티드 사슬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선상으로 꼬이게 됩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런 형태를 2차 구조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이것을 알파 나선이라 하자, 알파 헬릭스라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름을 알파 나선이라고 지었습니다. 알파 나선은 다시 둘로 구분을 해서 코일이 오른손으로 감겨 있는 형태가 되게 되면 오른손 감김 알파 나선이라 하고 왼손 감김의 형태가 되게 되면 왼손 감김 알파 나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알파 나선은 다시 둘로 나누어서 오른손 감김, 왼손 감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이 2차 구조에 대한 이름이다. 또 하나는 단백질에 대한 폴리펩티드의 진행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우리가 이용하는 것 중에 물론 지금은 이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것이 병풍입니다. 그래서 얘를 병풍처럼 생겼다 해서 번역을 할 때 쉬스를 병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베타 병풍이라 합니다. 베타 병풍은 하나의 병풍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이제 베타 병풍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제 미리 약속된 개념에 대한 것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단백질은 아미노산 중합체이고 이 아미노산 중합체는 선형 사슬로 표현했었을 때 한쪽 끝은 아미노기가 노출되게 되고 한쪽 끝은
카르복실기가 노출되게 된다 그랬지. 아미노기가 노출되는 쪽을 아미노말단이라 하거나 M말단이라 하고, 카르복실기가 노출되는 쪽을 C말단, 카르복실말단이라 한다 그랬지, 그지? 항상 친전자체와 친액체가 반응을 해서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왼쪽을 친전자체, 오른쪽을 친액체를 둔다 그랬어요. 그럼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친전자체로 작용을 했으니까 친액체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친액체가 반응에 참여했으니까 친전자체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절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펩티드 사슬이 왼쪽은 M말단이고 오른쪽은 C말단이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을 적을 때는 항상 M말단에서 C말단 방향으로 적고 읽어줍니다. 동시에 실제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단백질의 합성 방향도 M말단에서 C말단 방향으로 합성이 되게 됩니다. 항상 M말단 쪽에 있는 아미노산을 번호를 1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있는 아미노산은 번호를 2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있는 아미노산은 번호를 3번을 줍니다. 이렇게 이제 단백질에 대한 것은 약속을 했습니다. M말단에서 C말단으로 적고 M말단에서 C말단으로 번호를 붙여주고 M말단에서 C말단으로 읽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두 베타 병풍이 각각 다른 폴리펩티드 사슬이라면 어느 쪽이 N쪽인지 어느 쪽이 C쪽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절대 문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의 폴리펩티드 사슬이다 라고 가정하자. 하나의 폴리펩티드 사슬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차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차 구조로 하면 안 됩니다. 얘는 2차 구조를 형성하지 않은 영역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차 구조를 형성하지 않은 영역이다. 얘는 2차 구조를 형성하지 않은 영역이다. 근데 현재는 이것도 2차 구조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건 너무 이제 전공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공무원 수준에서는 우리는 2차 구조는 알파나슨과 베타 병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쪽이 M말단이다. 앞으로 이제 N이라고 표기하자. 이쪽의 C말단이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펩티드 사슬은 위쪽이 N쪽이고 아래쪽이 C쪽이 되게 되겠지. 항상 단백질을 표현할 때는 N에서 C 방향으로 표시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위쪽이 C쪽이니까 아래쪽이 N쪽이 되겠지. 그럼 NC의 방향은 아래쪽에서 위쪽이 되게 되겠지. 그래서 이와 같이 두 펩티드 사슬이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 해서 이와 같은 베타 병풍을 역평행 베타 병풍이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베타 병풍이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차 구조를 형성하지 않은 지역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 영역은 2차 구조를, 즉 모든 아미노산 서열이 2차 구조를 무조건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차 구조는 절대 면이 아닙니다. 얘는 2차 구조를 형성하지 않은 영역이다. 2차 구조를 형성한 영역은 여기가 2차 구조를 형성한 영역이다. 여기를 N말단이라 하고 여기를 C말단이라 하면, 그러면 왼쪽에 있는 2차 구조의 베타 병풍은 NC 방향이 위에서 아래쪽 방향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도 NC 방향이 위에서 아래쪽 방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펩티드의 두 베타 병풍의 진행 방향이 같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베타 병풍을
평행 베타 병풍이라 합니다. 다시 2차 구조는 이런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파 나선, 이런 형태의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을 베타 병풍. 베타 병풍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역평행,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평행 베타 병풍이라 한다. 평형이라 해도 되고 평행이라 해도 되고. 얘는 1차적인 것은 아미노산 서열이 어떤 2차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아미노산 서열이 어떤 2차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말을 바꾸면 아미노산 서열이란 1차 구조라 그랬지. 그러면 단백질의 1차 구조가 어떤 2차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너무나 거대한 분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 형태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즉 유연성이 커가지고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너무 크니까 구조적으로 자꾸 변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형태를 고정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수소결합이 관여합니다. 우리는 수소결합이 관여한다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또 이 문장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고 드니까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와 같은 설명 자체가 공무원의 시험 문제에서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아미들은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지. 산소가 탄소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전자가 산소 쪽에 쏠립니다. 그러면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N이 H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전자가 N 쪽으로 쏠리니까 H는 델타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와 같은 아미드, 즉 펩티드가 또 옆에 인접하게 되면 이 O가 델타 마이너스를 띠니까 이 델타 마이너스와 이 델타 플러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전기적 인력을 수소결합이라 하자라고 했지, 그지? 이제 수소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겠지? 이들 사이에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어서 이 2차 구조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들 사이에 2차 구조가 형성이 되어서 이들 사이에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어서 이 2차 구조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수소결합이 이 구조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이것을 교재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에 대한 것은 얘는 부분 전하를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전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 전하.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서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게 된다. 즉 이렇게 오른손 감김이든 왼손 감김이든 펩티드 사슬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델타 마이너스적 펩티드 결합과 여기에 있는 펩티드 결합이 서로 인접하게 되고 그 인접한 두 펩티드 결합 사이에 수소 결합이 형성되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는 델타 마이너스, 플러스는 델타 플러스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수소 결합이 형성되어서 이 구조를 그대로 고정시켜 준다. 되겠지? 그래서 2차 구조를 형성하는 결합력, 힘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2차 구조를 형성하는 힘은 펩타이드기 간의, 펩티드기 간의, 간은 사이란 뜻입니다. 사이 간자입니다. 간의 수소결합이다라고 답해주면 됩니다. 다시 높아심에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외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자세하게 한 것이지 실제는 그냥 그림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형태를 오른손 감김 알파나선, 이런 형태를 왼손 감김 알파나선, 이런 형태는 역평행 베타병풍, 이런 형태는 평행
베타 병풍. 2차 구조를 형성할 때 2차 구조에 대한 정보는 아미노산 서열 1차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더라. 2차 구조를 형성하는 힘은 펩티드 간의 수소결합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다음 3차 구조란 하나의 폴리펩티드 사슬에서 형성되는 입체 구조를 3차 구조라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념과 비교하면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4차 구조는 두 개 이상의 폴리펩티드 사슬에서 형성되는 입체 구조를 4차 구조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처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도형적인, 어떤 입체적인 특징, 그게 아니고 입체적인 특징은 단백질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글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차 구조와 4차 구조에서 핵심 키는 이겁니다. 하나의 폴리펩티드냐 아니면 두 개 이상의 폴리펩티드이냐. 하나의 폴리펩티드에 대한 전체 입체 구조를 그냥 3차 구조, 두 개 이상의 폴리펩티드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면 이것을 4차 구조라 합니다. 그러면 3차 구조, 4차 구조 조금 감이 왔어? 예를 들어서 그림 1-35를 보게 되면 얘는 하나의 폴리펩티드에 의한 입체 구조인 거지. 얘는 4개의 폴리펩티드가 하나의 단백질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얘는 4개니까 2개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하나에 대한 것을 3차 구조, 4개에 대한 것을 4차 구조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백질이 이렇게 이제 3차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 입체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2차 구조의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얘도 2차 구조의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얘도 2차 구조의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영역은 2차 구조를 형성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미노산 서열이 2차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2차 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고 2차 구조를 형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단백질이 생겼다라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는 2차 구조를 형성한 영역이고 여기는 2차 구조를 형성한 영역이되 나머지 영역은 2차 구조를 형성하지 않은 영역이다가 되게 됩니다. 여기 이 영역은 2차 구조를 형성하지 않은 영역이다. 이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
다음 여기에서 이 단백질과 이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입니다. 다른 단백질인데 단백질을 관찰을 해보니까 여긴 이 형태는 이 형태와 동일한 형태가 관찰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모든 단백질들이 지 마음대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는 유형이 관찰되더란 얘기야. 이 공통된 특징이 관찰되는 이 특정 영역에 대한 이름을 2차 구조라 하고 알파 헬릭스와 베타 병풍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영역, 붉은색 영역은 여러 단백질에서 공통되게 관찰되니까 공통된 무엇인가의 개념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게 2차 구조라는 뜻이야. 3차 구조는 이 전체에 대한 입체 구조를 3차 구조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차 구조의 경우에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지게 되면 전체 입체 구조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정 단백질에 대한 3차 구조의 입체적인 특징이 전혀 다른 단백질인데 똑같은 구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구조의 경우에는 3차 구조를 위한 어떤 또 다른 개념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차 구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많이 들어주는 것이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예로서 많이 들어줍니다. 미오글로빈은 하나의 폴리펩티드가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라 해서 단량체로 작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하나니까 3차 구조입니다. 이때 어떠한 단백질도 미오글로빈과 똑같은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오글로빈을 위한 3차 구조의 이름은 그냥 미오글로빈 그 자체가 3차 구조의 이름입니다. 즉, 이 3차 구조를 위한 알파 헬릭스와 같은 또 다른 개념을 만들 필요가 없더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4차 구조에 대한 것도 4차 구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알파 글로빈 2개와 베타 글로빈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량체 혹은 사합체라 합니다. 테트라머가 되게 됩니다. 이 사량체가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로 작용합니다. 마찬가지 이 세상의 어떠한 단백질도 헤모글로빈이 아닌 또 다른 단백질이 헤모글로빈과 똑같은 입체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만을 위한 또 다른 4차 구조에 대한 개념 자체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단백질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4차 구조에 대한 이름이 되게 됩니다. 미오글로빈이 단백질에 대한 이름이면서 동시에 3차 구조에 대한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겠지, 그지? 절대 1차원 선, 2차원 면, 3차원 공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4차원이 되게 되면 시간이 들어가는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란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2차 구조가 단백질에서 2차 구조가 마음대로 그냥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단백질에서 2차 구조에 대한 규칙적인 배열들이 관찰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름은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4란 뜻입니다. 이름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이 2차 구조와 3차 구조 사이에 새로운 버전을 집어넣고 싶은데 만약에 나에게 이름을 부여해라 라고 했다라면 나는 버전 2.1이라 하든지 2.5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생화학을 전공하는 놈들이 이 사이에 들어갈 단어를 초2차 구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2차 구조는 글자가 4글자이고 초2차 구조는 글자가 5글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야. 초2차 구조는 2차 구조의 규칙적인 배열이 뒤에 관찰되게 되고 이 규칙적인 배열의 이름을
초 2차 구조로 한 거야. 예를 들어서 헬릭스, 턴, 헬릭스. 헬릭스가 하나가 있고 또 헬릭스가 있으면 턴 한다 해서 헬릭스, 턴, 헬릭스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십 가지의 초 2차 구조들이 현재 밝혀져 있습니다. 이 초 2차 구조를 흔히 모티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생물을 만약에 공부했으면 대학에서 모티프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모듈이라 하거나 도메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모티프와 도메인에 대한 관계가 폴리펩티드와 프로테인의 관계입니다. 폴리펩티드는 단순한 구조에 대한 이름이고 기능적인 단위로서의 구조를 단백질이라 하듯이 모티프는 단순한 구조에 대한 이름이고 기능적인 단위로서의 어떤 구조를 도메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메인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뜻인지 알겠지, 그지? 다음. 여긴 이와 같은 이 단백질도 너무나 거대한 분자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이 상태로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얘는 대표적으로 미오글로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얘는 헤모글로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미오글로빈이 항상 이 형태로 자신의 어떤 특징만 가지고 존재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하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청산가리가 사약의 재료라 해서 청산가리 한 분자를 내가 먹는다라고 해서 죽지는 않지, 그지? 청산가리를 일정 이상 먹어야지만 죽겠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질이 특정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 농도 이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즉,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이 미오글로빈이 기능적인 단위가 되려면 이것과 똑같은 구조가 일정 이상이 존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즉, 그 말은 똑같은 1차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은 항상 동일한 3차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기능적인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단백질 자체는 워낙 거대한 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힘만 가지고는 이 형태를 유지하기가 힘들더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이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결합력들이 필요하더란 얘기야. 그게 뭐냐 그러면 그림 1-34에 나와 있는 아미노산 알기, 물론 알기간에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여하기도 하느냐 하면 펩티드기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펩티드기와 알기 사이에 형성되는 부가적인 결합들이 이 단백질에 대한 구조를 그대로 고정시켜주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개념들은 이미 앞에서 설명 다 한 것들이지. 이렇게 부분 전하 사이에서 형성되는 정전기적 인력은 수소결합이라 하고 특정 이온 사이에서 형성되는 결합은 이온 인터랙션, 이온 결합이라 하는 것이고 소수성 영역이 서로 모이는 것은 소수성 상호작용이라 하거나 이들 원자단이 가까이 접하게 되었을 때 형성되는 인력을 반데르발스 인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3차 구조가 되었든 4차 구조가 되었든 이 구조를 유지하는 힘은 알기와 펩티드기에서 형성되는 펩티드기 간에 형성되는 힘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이들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때 공간이 부족해서 내가 좀 지울게요. 이 알기와 펩티드기 간에 형성되는 인력은 하나는 비공유 결합입니다. 비공유 결합은 조금 전에 그림에서 봤듯이 대표적인 친수성 인터랙션인 수소결합과 이온 상호작용, 생물학에서는 이온 상호작용을 이온 결합이라 한다 했습니다. 또 하나는 소수성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이 형성되게 되면 반데르발스 인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다시 높아심에서 너무 설명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이것을 외우는 것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특이적인 공유결합. 이건 저번 시간에 시스테인 할 때 했습니다. 이황화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사이에서 이황화 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들이 3차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4차 구조를 안정화시켜서 3차 구조와 4차 구조를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구조에 관여하는 힘 뭐라고? 펩티드기 간의 수소결합. 3차 구조와 4차 구조 형성에 관여하는 힘은 뭐라고? 알기나 펩티드기 사이에서 형성되는 비공유결합과 공유결합. 비공유결합의 목록이 수소결합, 이온 상호작용, 소승 상호작용. 여기에 반데르발스 인력이라는 단어를 더 적어도 되고 같은 단어로 취급해도 되고, 공유결합은 이황화결합이 관여하더라. 그러면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겠지. 다음 단백질의 합성 과정에 대한 것은 나중에 뒤에 분자 생물학을 할 때 다시 이것만을 주제로 다루는 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효소는 이름을 리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이때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할 때 리보솜의 효소 활성은 리보솜이 하는 일은 이 펩티드 결합만을 형성하는 것이 리보솜이 하는 기능입니다. 아미노산들 사이에 계속해서 펩티드 결합을 형성을 해서 긴 폴리펩티드 사슬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는 리보솜이 한 일이야. 근데 단백질이 워낙 거대한 분자이다 보니까 입체 구조는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형태의 입체 구조 중에서 유일하게 이 형태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입체입니다. 기능을 가지는 구조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 똑같은 단백질의 1차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작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단위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생물학자들이 얘가 정확하게 접혀진 단백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머지는 얘는 아직 접혀지지 않았거나 혹은 잘못 접혀진 형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게 되면 합성된 것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접혀진 형태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서로 소통을 위해서 얘를 접힌 형태라 하고 얘는 풀어진 형태라 하자. 단 얘는 정확하게 접혀진 상태를 말하는 거야. 정확하게 접혀진 상태. 이 풀어진 상태가 리보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얘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접혀진 상태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이 풀어진 상태가 접혀진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 아까 했던 수소결합이나 이온 상호작용이나 소수성 상호작용이 적절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이황화 결합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단백질의 접힘 과정이라 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의 접힘을 좁은 의미에서는 1번만을 칭하기도 합니다. 혹은 1, 2번을 함께 일컬어서 단백질의 접힘 과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백질의 접힘이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면소포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면소포체에서 하는 기능이 단백질 접힘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1번에 관여하는, 즉 이때 이와 같은 결합들이 자기 혼자 정확하게 적절하게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도움을 주는 단백질 복합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샤페론이라 합니다. 얘는 프랑스 사람이 먼저 밝힌 단백질이기 때문에 불어로 읽게 되면 샤페롱이라고 읽어주면 되고 영어로 읽어주게 되면 샤페론이라 하면 됩니다. 혹은 샤페로닌이라 합니다. 샤페론, 샤페로닌 다 같은 말입니다. 구체적인 단백질이 열 충격에 대해서 관여한다 해서 이름을 샥 프로틴이라 해서 이름을 HSP라고 지었습니다. HSP70과 HSP60 유사 단백질들이 여기에 관여를 합니다. 이황화 결합을 형성할 때 관여하는 것은 얘는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를 이황화 효소라 합니다. 이들이 조면소포체에 있더라. 단 이들이 조면소포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면소포체에도 있더라는 뜻입니다. 다음, 이제 이 접혀진 상태가 다시 풀어진 상태로 바뀌는 것. 이걸 얘기하려면 단어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물학에서 변성이란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물론 얘를 글자 그대로 독해를 하게 되면 성질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생물학에서 어떤 물질 수준에서 변성이란 단어를 쓰게 되면 변성이란 주결합이 아닌 부수적인, 부가적인 결합이 파괴될 때 생물학자들은 변성이란 단어를 씁니다. 즉, 이 부수적인 결합이란 단백질에서는 수소결합, 이온 상호작용, 소수성 상호작용, 반데르발스 인력, 그리고 이황화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파괴가 되는 것을 단백질의 변성이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분자생물학 하다 보면 핵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핵산의 변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핵산에서는 부수적인 결합은 수소결합입니다. 그래서 핵산이 변성이 되었다는 말은 수소결합이 파괴가 되었다는 뜻이 되게 됩니다. 단, 주결합이 파괴가 될 때 변성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주결합이 파괴가 될 때는 변성이 아니라 그냥 물질 자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분해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접혀진 상태가 풀어진 상태로 바뀌는 것, 변성이라는 단어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 변성이란 부수적인 결합, 수소결합이나 혹은 이온 상호작용이나 혹은 소수성 상호작용이나 혹은 이황화 결합이 파괴가 되는 것.
즉 이들 중에서 전부 다 내가 오아라고 표현했으니까 하나의 조건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수소 결합이 파괴가 되더라도 변성입니다. 이온 결합이 파괴되더라도 변성입니다. 이황화 결합이 파괴되더라도 변성입니다. 전부가 다 파괴되더라도 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성되었다라고 하는 문장만 가지고는 어떤 상태로 바뀌었다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변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뜻 이해가 되겠지? 이게 단백질의 변성이란 뜻이다. 다음. 요 그림에 보면 재밌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에 얘는 샤페론이라 하면 되고 샤페롱이라 하면 됩니다. 프로테아제란 단어가 나오지. 단백질은 일본 말을 한글 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영어는 프로테인입니다. 폴리펩티드라 해도 되고 폴리펩타이드라 해도 되고 얘는 영어를 한글 음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현재는 둘을 동의어로 취급한다라고 했지. 단백질이라 해도 되고 펩티드라 해도 되고 조금 전에 중합체는 단위체가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어 있으면 추결합을 형성하는 작용기가 양쪽 끝에는 반응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걸 가지고 말단의 이름을 지어준다. 단백질은 왼쪽 끝은 아미노기가 노출되어 있고 오른쪽 끝은 카르복실기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여기를 M말단, 여기를 C말단이라 한다. 저번 시간에 아미노산이 두 개가 펩티드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디펩티드라 한다 했지. 아미노산이 세 개가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트리펩티드라 하고 4개이면 테트라펩티드, 5개이면 펜타펩티드, 헥사펩티드, 더 많아지게 되면 올리고펩타이드, 올리고펩티드, 더 많아지게 되면 폴리펩티드. 또 저번 시간에 이들은 전부 펩티드 결합을 형성한 화합물입니다. 결합명은 물질명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들을 전체를 통칭해서 펩티드 화합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펩티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수분해 효소에 대한 것은 이름을 물질명 뒤에다가 의미를 ASE를 붙여주면 된다 그랬지. 얘가 펩타이드이니까 펩타이드에 의미 ASE를 붙여주게 되면 펩티데이즈라고 하는 펩티다제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는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펩티드 가수분해 효소란 뜻이 되게 됩니다. 펩티드 결합을 가수분해할 때 얘가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펩티드 결합을 끊어줄 수 있습니다. 제일 가장자리 말단이라 해서 말단에 엑소를 써가지고 이름을 엑소 펩티다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엑소 펩티다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엑소펩티다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어떤 뜻인지 알겠지? 이 효소 활성과 이 효소 활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아미노펩티다제, 생물을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것은 카르복실 말단에 작용하는 펩티다제라 해서 카르복시 혹은 카르복실 펩티다제, 카르복시 펩티다제라 해도 되고 카르복실 펩티다제라 해도 됩니다. 펩티드 결합을 제일 말단이 아닌 중간에 있는,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펩티드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것을 내부라 해서 엔도를 적어서 이들을 엔도펩티데이즈라 합니다. 엔도펩티다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펩티다제란 글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들 엔도펩티다제와 엑소펩티다제는 프로테인, 단백질을 가수분해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인의 IN은 음입니다. 그래서 이 음이를 떼내고 새로운 음이를 적어서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프로테아제라고 명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도 지키지 않은 놈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감옥소가 터져나가잖아. 하물며 이와 같은 학문적인 규약은 꼭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프로테아제라고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프로테인아제라고도 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언어에 대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냐에 대한 것은 우리는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어가 무엇이 표준어야 라고 했었을 때 표준어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특정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표준어라 하자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추라고 하는 식물을 알지? 이 부추를 나는 경상도 촌놈입니다.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구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내가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쯤에 서울에 이 경상도권의 언어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표준어는 부추만 표준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서울의 특정 연령대가 정구지란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하니까 국어에서 표준어 사전에서 잠깐 동안 정구지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세대가 바뀌니까 이제 정구지란 단어를 또 안 쓰게 된 거지. 안 쓰니까 지금은 다시 정구지는 표준어에서 배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구지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지, 그치? 그때 그 당시에 표준어가 무엇이었냐 혹은 현재 표준어가 무엇이었냐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참인데 이 단어는 거짓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생물학자들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그냥 우리도 따라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단 생물학적 표준어는 생물학 전공자들이 어떤 단어를 선호하느냐에 대한 것이지 한국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선호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물학자들이 어떤 개념을 쓸 것이냐가 생물학적 표준어를 결정하는 과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프로테아제, 얘는 프로테인 하이드롤라제를 줄여서 프로테아제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테아제를 기능에 따라서 내부를 절단하게 되면 엔도펩티다제, 가장 말단을 절단하게 되면 엑소펩티다제, 엔도펩티다제는 큰 단백질을 작은 펩티드로 분해하는 것이면 엑소펩티다제는 하나씩 잘라주는 것이니까 아미노산 하나씩 분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 이외에 교재에 있는 글은 어떤 지적 욕망이 좀 강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재를 자세하게 적었는 것이니까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너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지쳐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그렇게 깊이 파고들지 말고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판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상단부에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것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대사의 주체가 효소라 했지. 이제 오늘은 어떤 문장을 외우느냐면, 생명현상의 주체는 단백질입니다. 대사는 생명현상의 한 요소이지, 그지? 대사가 생명현상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효소도 당연히 단백질에 속하는 것이지. 생명현상에 대한 주체는 단백질이다. 즉, 단백질의 활성이 존재한다 이콜 현재 이 생명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가 되게 됩니다. 효소의 활성이 존재한다 이콜 현재 이 대사가 일어나고 있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현상에 대한 주체가 단백질이다는 말은 단백질의 활성이 특정 생명현상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단백질에 대한 것은 생명현상에 관여하는 것이니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0페이지에 단백질은 효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 구조를 만들 때 관여하기도 하고, 31페이지에 저장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혹은 운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혹은 호르몬과 같은 신호분자로 작용하기도 하고, 혹은 수용체로 작용하기도 하고, 혹은 운동에 관여하기도 하고, 혹은 면역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단백질에 대한 기능은 다양하더라. 나머지는 이제 각자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수용체란 단어는 상당히 많이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A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물질에 이 B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이때 A와 B의 결합에 대한 특징은, 얘는 이 접촉면에 대한 입체적인 상부성 때문에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접촉면에 대한 입체적 상부성에 의해서 A와 B는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장을 또 다른 형태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게 일하게 되면 아구가 맞다는 뜻입니다. 요철의 관계이다는 뜻입니다. 서로 아구가 맞으니까 서로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접점이 이와 같은 접촉면이 입체적인 상보성이 형성된다는 말은 접점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접점에서 결합이 될 때 관여하는 결합력은 비공유 결합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합 특이성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두 물질에 대한 결합 특이성이 있다. 이제 어떤 뜻인지 알겠지? 예를 들게 되면 리간드와 수용체 간의 결합 특이성, 기질과 효소 간의 결합 특이성, 항원과 항체 간의 결합 특이성 등등.
결합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입체적인 상보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결합 특이성을 가진다는 말은 입체적인 상보성을 가지고 있다. 즉 A가 B와는 결합이 가능하되 얘와는 입체적인 상보성이 형성되지 못하니까 충돌했었을 때 결합되지 못한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 구조가 되면 아구가 맞으니까 결합한다. 입체적인 상보성이 있다. 얘는 충돌해도 결합하지 못한다. 입체적인 상보성이 없다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문장 자유롭게 쓸 수 있겠어? 이때 이렇게 두 물질이 결합하면 이 두 물질에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리간드란 단어와 리셉터란 단어를 줄 수 있습니다. 단, 그 다음은 이제 수리적인 원리가 아니라 국어적인 논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A가 B의 리간드이다. B가 A와 결합하니까 그럼 B가 A의 리간드이다. 둘 다 가능합니다. A가 B의 리간드라 해도 되고 B가 A의 리간드라 해도 됩니다. 단, 한 문단에서 두 문장은 국어적으로 어색하지, 그지? A를 리간드라 했다가 같은 문단에서 또 B를 리간드라 하면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각각 독립된 두 문장은 둘 다가 가능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한 문단에서 두 문장을 함께 쓰지는 못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지? 그럼 같은 문단에서는 A가 B의 리간드이다라고 표현하면 B는 A의 리셉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다른 또 챕터에서 이제 B가 A의 리간드이다라고 표현하면 여기에서는 A는 B의 리셉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리간드란 단어와 리셉터란 단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주체가 되는 곳에다가 리셉터란 단어를 주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포가 있다. 세포에 막에 막단백질이 있더라. 얘는 막단백질이다. 막에 있는 단백질이란 뜻입니다. 이 막단백질에 입체적인 상보성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가스 결합을 했다. 이럴 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을 리간드라 하고 막단백질을 보통은 리셉터 수용체라 합니다. 그러나 푸른색을 리간드라 하고 노란색을 리셉터 수용체라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보통의 성향이 이럴 때는 주체가 되는 것에다가 수용체란 단어를 주더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리간드, 수용체. 이제 앞으로 내가 리간드와 수용체에 대한 단어는 자유롭게 쓰더라도 들을 수 있겠지, 그지? 31페이지 하단부와 32페이지 상단부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만 보자. 아까 판사 있는 것을 중심으로 보자 그랬습니다. 그림 1-38에 있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한 번씩 소개가 되는 것이니까 얘는 지나가면서 한번 봐두시기 바라고, 인슐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나중에 동물 생리학을 할 때 다시 인슐린에 대해서는 기능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인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대해서만 보자.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처음에는 이와 같은 프로인슐린이라고 하는 긴 폴리페피드 사슬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아직까지 기능을 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프로인슐린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변형이 되면서 동시에 프로테아제가 여기와 여기를 잘라줍니다. 이때는 엔도페피다제겠지. 동시에 여기와 여기를 잘라주면서
시스테인이 가지고 있는 R기 간에 이황화 결합이 세 곳에서 형성되게 되면 이제 이 완성된 인슐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신호분자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상태가 정상적으로 접혀져 있는 기능을 가지는 상태이면 이것을 변성시킬 때 얘는 이황화 결합이 존재하니까 이황화 결합을 파괴할 수 있는 물질을 처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황화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 이황화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은 산화라 했고 이황화 결합이 파괴되는 과정은 환원이라 했지. 환원을 일으키는 물질을 환원제라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인슐린에 환원제를 처리하면 이황화 결합이 파괴가 되어서 변성된다는 문장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환원제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멀캅토라 해도 되고 멜캅토라 해도 되고 멀캅토 에탄올. 얘는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이 SH기를 가진다는 뜻이겠지. 혹은 두 개의 다이, TO, 이것도 마찬가지 SH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지. 두 개의 SH를 가지는 트레이톨이라 해서 이름을 DTO 트레이톨, 약자를 DTT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멀캅토 에탄올이란 단어가 나오거나 DTT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들은 환원제로 작용을 해서 이황화 결합을 파괴시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에서. 그 다음 그림 1-38 밑에 있는 단백질의 절단에 대한 것은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이것은 단어를 중심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려준 것이지 이 그림 자체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글만 정확하게 외울 수 있으면 됩니다. 얘는 진핵세포이어야 됩니다. 진핵세포에서 세포질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분해 체계입니다. 단백질의 분해 시스템. 이 단백질의 분해 시스템이 28개의 단백질로 구성되는 큰 어떤 구조의 4차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를 프로테아제에다가 프로테아제,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에 얘는 28개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는 실린더 모양의 큰 구조라 해서 어미를 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프로테아좀이라고 지었습니다. 프로테아좀은 ATP를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적자. 세포질의 단백질의 분해 시스템을 프로테아좀, 얘는 ATP를 소비하여 특정 단백질만을 분해합니다. 특정 단백질만을 분해한다. 잊어버릴 것 같으면 멘트를 달아도 세포 내에 단백질 분해 효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포질에 단백질 분해 효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ATP를 소비해서 특정 단백질만을 분해하는 진핵세포의 세포질 단백질 분해 시스템 이름이 프로테아좀입니다. 이 프로테아좀은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특정 단백질만 분해하는데 이때
특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유비퀴틴화된 단백질만 분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비퀴틴 친구가 프로테아좀입니다. 프로테아좀에서 분해가 되었다는 말은 유비퀴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유비퀴틴을 가지게 되면 프로테아좀에서 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효소 E1, E2, E3라고 하는 효소가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표적 단백질에다가 계속 붙여줍니다. 이것을 유비퀴틴 중합체라 합니다. 이 유비퀴틴 중합체가 표적 단백질에 결합하는 과정을 유비퀴틴화라 합니다. 이 유비퀴틴화가 이루어진 표적 단백질은 프로테아좀이 인식을 해서 얘를 분해시켜 버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치? 그림은 그냥 이해에 대한 수단이고 우리는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진핵세포의 세포질에 있는 특이적인 단백질 분해 효소 시스템을 프로테아좀이라 한다. 얘는 ATP를 이용해서 특정 단백질만을 분해하되, 이때 특정 단백질은 유비퀴틴화된 단백질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포에서 단백질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 노화되거나 혹은 손상이 된 단백질들은 유비퀴틴을 붙여가지고 프로테아좀으로 보내서 분해시켜버리게 됩니다. 33페이지부터는 좀 끊었다 가자.